네, 아니죠. 처음에는 20%대였죠. 20%대. 20%대인데 그러니까 산유리당이 분당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30% 갔다가 이제 40% 중후반까지 갔는데 이게 사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하면 실제 탄핵 국면에서 당이 제대로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자세 태도나 당의 방침 등이 촛불의 민심을 잘 못 따라간다.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당 행사에 가서 당원 교육이나 이렇게 당원들을 많이 만나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못하냐, 또는 선명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질책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초기에는. 근데 좀 점차 지나면서 저희들의 신중한 처신, 또 끝까지 촛불 관광의 민심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진정성들을 다 인정을 해줬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정말 큰 이 변혁의 시기에 당이 중심을 잘 잡고 가지 않았냐 생각하고, 또 약간은 뒤처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었던 것이 결국은 그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큰 이유지 않냐.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도 있다,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특히 저희 당 지지도도 40% 중반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를 합하면 약 60% 이상을 상회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그 대선 후보들에게도 신뢰 그리고 또 지지를 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안보 불안을 경시한 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끊임없이 뭐 종북이라든지 또 안보 불감증 등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에 기인해서 그런 거지, 저희 당에서 안보 부분을 좀 소홀히 한다든지 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 국민적 합의 등등을 주장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나라와 외교에서는 정당하게 할 말은 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라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까닭 없는 비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혀 무조건 백지화라는 것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응의 현상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다만 그것이 고정불변으로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증하고 토론하고 또 공론화를 하고 국민적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걸 꼭 기정사실화 해서 절대 안 된다, 바꾸는 건 안 된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 그리고 가능하다면 협의 등을 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다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어난 일 자체만을 생각하는 거지,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은 많이 해석되고 실제 그런 일들은 별로 이제 일어나지 않지 않은가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가는 엄청난 반작용이나 역풍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우려와 걱정은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은 실제로는 별로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 차례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국익에 의해서 필요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그 비판이나 비판이야말로 저희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감정적 대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도하는 재행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말을 그렇게 했고 몇 차례 해명을 했거든요. 그냥 북한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국익에 따라서 남북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냥 북한에 가는 것이 정북이냐 또 북한을 굉장히 찬양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날짜가 언제로
오늘 인터뷰 기사가 날지 모르지만 20일 날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 그동안은 법령 인증서만 썼습니다. 법령 인증서는 요 가격을 내서 발급받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실제로 국민들이 그걸 많이 갖고 있지 않는데 그냥 은행용 인증서는 보통의 경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인터넷 신청을 할 때 20일부터는 그 은행용 인증서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만 하더라도 인증번호를 받고 전화하고 또 답변을 기다리고 굉장히 번거로운데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훨씬 간편하고 또 거기에 시간적인 그 비용도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 50만에 가깝게 제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동안에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던 것들이 풀려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풀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훨씬 확장되게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반의 경선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가, 그 열기가 뜨겁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1위 자리를 굉장히 오래 고수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재하고 약간의 경합한 적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일관된 1위 자리를 하고 있고 근래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는 정말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또 현상일 수가 있고요. 이재명 시장 역시 의미 있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시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국민들에게 사이다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대선 후보들의 선전이 저희 당으로서는 정말 바람직한 결과다 생각을 하고 안희정 지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아직 석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대를 또 넘어섰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워낙 또 문재인 전 대표 1위 자리가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국민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경선 마지막 날까지 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함께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제 전임 민정수석이었고요. 또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이후에는 이제 참여정부 말에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는데 제가 문재인 전 대표를 평가할 때 늘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정책에 굉장히 강합니다. 정책이 강하다.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또 뭐 소신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그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하는데 저는 정말 정책을 잘 알고 또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라든지 정책을 집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같이 일을 할 때 뭐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청렴하고 이런 걸 다 청렴하고 하니까 잘 상대적으로 정말 뛰어나다라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뭐 그러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또 정책을 수행하고 그 어떤 정책을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랜 기간을 한 4년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전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을 건데.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법조인 역할을 했었죠. 법조인 역할을 하고 또 뭐 뛰어난 법조인이었죠. 사실은 뭐 지하 법조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터득돼 있었고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균형 발전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그 굉장히 공부하는 자세나 또 그거에 대한 관심 열정 같은 것들이 많아서 아무튼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라는 부분이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안보수석실 모든 것을 총괄하기는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재수를 함으로써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번 4년 전에는 사실 1년여 만에 이제 출마 선언하고 1년여 만에 대선까지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사실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한번 거치고 나면 정말 달라진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와 또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서 후보를 한번 하고 나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한 4년여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분들하고 토론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을 겪었고 무엇보다도 당대표 생활을 했습니다. 당대표는 끊임없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면 정책,
또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면 결정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반대하는 층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도 겪고 끊임없이 설득도 해왔지만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한번 거치고 이후에 당대표로서의 그런 것을 거치면서 지금 정책적 역량은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상 예비 후보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때 뭐 준비된 그 공약 또는 해야 될 일을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현장에 가서 질문 즉답을 할 때 그 정책적인 것이 정말 막힘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정책 능력의 그 과정을 더해 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30년간 정치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제 안희정 지사 같아도 저하고 아주 오랜 기간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 변호인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 타협 또 화합, 포용이라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안 지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5년, 10년 전 그러면 사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민주와 반민주 구도로 되어 있었고 또 사실 민주지향에 저희들의 도덕적인 우위는 정말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근래 이 국정농단 이런 걸 보면 과연 저런 국정농단을 했던 세력 내지 그런 사람들과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은 그 의문과 의심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다만 전제는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현재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말 그로 인한 그 좀 그 심한 비용의 문제를 소모적인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오랜 기간 아닙니다만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움만 하다가는 뭘 이룰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범인은 인정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대연정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대연정에 대해서 물론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아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이신가 할 때 뭐 전혀 일거에 이걸 유축해서 안 됐지만 사실은 우리 진영 내에서도 우리 쪽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연정 제안의 취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연정이나 갈등 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타협 포용의 나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요한 의제로 설정해 놓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저희들도 촛불 광장이나 그 시민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데 나와서 촛불을 들고 또 탄핵을 이야기하고 퇴진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거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시민들이 굳이 광장을 나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후에 탄핵 의결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정서와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정치인들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을 아주 적절히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 적절한 이야기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도 그렇고 늘 생각하는 사고가 국민들 중심 또 옳은 것 중심 어떤 것 좌우우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결정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실천적인 모습 이런 걸 이재명 시장이 자치단체장 생활하면서 쭉 봐왔던 해왔던 것들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큰 장점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아까 제가 갈등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결국은 그건 가진 자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는 또 그
불평등, 불균형이 점점 고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소득이 1%, 소득 10% 가지고 있는 것도 네. 부의 10%그 통계치는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점점 이게 심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누구도 실천적인 과제를 잘 못 낸다는 거죠. 이 세리 번데스가 왜 그와 같이 미국의 많은 분들을 열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뭔가 희망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확실한 강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찍이 그런 편중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실천적인 모습을 청년수당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것을 제시해서 실천을 하고 이들 기본소득의 문제에 있어도 일관된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재명 시장의 큰 장점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에서 정말 해야 될 길을 또 이재명 시장은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또 지도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번 이재명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가 상당히 실체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뇌물이라는 게 어떤 금전을 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성을 주거나 받는 건데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가성 규명하는.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거고 네. 또 당사자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아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관련자 진술에 의해서 이 뇌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는데 이제 저는 이재명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일단은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그동안 정말 끊고자 노력도 하고 많이 했던 정경유착을 이번에만은 확실한 좀 기감이 돼서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승복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가 굉장히 공정하고 또 아주 신중하고 또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저들은 뭐 기각이 됐을 경우를 별로 상정하지 않고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승복한다는 것의 또 하나 전제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그런 것들이 다 면책되거나 끝나버리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판결이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 전에 국회에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불의에 그만두는 것도 있었고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공천 물론 다른 당의 일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많이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기 전에.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이 겸허하게 자숙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적으로 표출됐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있지 않은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책임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적극 가담해서 함께 비리와 위법을 뭐 저질렀던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혀진가 모르겠지만 과정에서 그걸 묵인하거나 은폐하거나 방조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또 그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몰랐던 아니 모른 척을 했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야 개개인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방조, 은폐, 뭐 묵인 등등의 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시 무슨 당명만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좀 더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야권 연대 또 야권 통합 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진심 어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본선 결과를 너무 예측 속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맥락이 있는 거죠. 야권의 분위기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야권 통합과 노력이 그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열어두고 있는 상태로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좀 더 나아가면 그 열어둔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들 말고 다르게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면 무슨 정책적 제안이나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이나 우리 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야권 통합과 이 정권 개최라는 대응 명분과 이 국민적 열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된 게 정말 근거도 없고 까닭도 없는 비판, 비난에 치중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좀 퇴색되는 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정말 그 야권 통합이나 또 함께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촛불의 민심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 인용 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꼭 중장기가 아니라 거기와 함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국정농단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해라, 해소해라 라는 저는 요구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사정기관 내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등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과연 이와 같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와 함께 언론도 이후에 있어서는 언론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했습니다만은 초기에 언론의 많은 역할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또한 언론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정경유착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하는데 대기업이 국가 경제를 위하지 않고 정경유착으로 일부 편의를 봤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위법하게 그런 것 돈을 마련해 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화냄과 분노가 있는 것이 재벌개혁으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 인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룰 건가를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답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걸 해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2월 국회에서도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이 그 촛불 민심을 저희들이 좀 잘 반영해서 받아서 하려고 하는